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파우스트입니다. 예,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15년 제39회 읽어왔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수상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손홍규 작가님의 배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후반부의 세 작품이 저한테 베스트예요. 어떻게 보면 김수음 작가님의 뿌리 이야기가 대상을 받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았다. 이 한 작품 한 작품이 손원교 작가님의 배회, 한효주 작가님의 7명의 동명 이인들과 각자의 순간들, 이장욱 작가님의 크리스마스 캐롤, 이 세 작품 다 뛰어납니다. 할 말 진짜 많고요. 작품당 30분 이상 잡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손원교 작가님이 제가 꽤 자주 만났던 분이에요. 이상문학상에서.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배회란 작품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하우스님한테 카톡도 보냈죠. 이 작품 너무 압권이다. 압도적이다. 전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의 작품을 이게 대상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물론 뒤에 두 작품도 뛰어나지만 저한테 그 정도의 강렬한 인상을 줬던 작품이고요. 배회 이 작품은 무겁습니다. 일단은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죽음이 겹쳐 있어요. 겹쳐 있는데 이 박 부장이 죽었죠. 박 부장은 자살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 아들도 죽었어요. 그의 아들도 죽었는데 이 아들도 다른 사람은 사고로 알고 있지만 자살한 걸로 보여요. 근데 이 아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 고모가 육성으로 불려주는 어떤 이야기, 자기 삶의 인생길 이야기를 소설로 각색을 하다가 그 작업을 하고 죽었죠. 자살을. 근데 이 고모가 불러줬던 이야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이따가도 얘기할 텐데 이게 소설 속의 소설인 셈이죠. 그래서 이 그가 고모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이해하는 과정, 아들은 왜 죽었는가, 왜 자살했는가, 그걸 밝혀가는 그런 과정이 이 소설일 텐데,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엄청나요. 음. 자, 이 배회라는 작품, 파우스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뭐 묵직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대필이라는 어떤 형식으로 이제 느껴지는 소설가의 삶, 그리고 뭐 자살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사회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탁한 강 이야기, 새로운 어떤 세계가 있으라는 헛된 희망을 되새겼지만, 저 너머 깊은 심연에 가난하고 못생긴 자들이 뭐 억압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있을 거라는 세계가 뭐 헛된 희망이라는 걸 되새기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가진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다 보니까 뭐 또 그리스 로마 신화의 뭐 거인들 뭐 이제 이런 사람들도 뭐 다 이제 학대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음, 그런 느낌도 들면서 음. 저도 뭐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알았던 어, 하나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인사이더랑 아웃사이더를 나눈 사실 이게 굉장히 좀 가벼운 논의기보다는 쓸모 있는 뭐 인간을 모두 다 이제 안쪽에 몰아넣고 어, 아,
성 안쪽에 몰아넣고 쓸모없는 와, 사람들은 성 밖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 그러네요. 그런 어떤 세계에 대한 어떤 소설을 쓰기도 했는데요. 음, 쓸모 있지 않으면 이제 그냥 다 버려버리는. 음, 씁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소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어, 246쪽에 첫 장면이 나오죠? 그는 박 부장과 술을 마셨다. 이게 박 부장이 전에, 죽기 전, 직전이에요, 직전. 직전에 마신 술. 그 자리에서 대화인데요. 박 부장이 말하죠. 자네도 아이를 기르니 알 거야.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지? 당연히 압니다. 울죠. 맞아. 그 다음엔 웃죠. 아니야. 그럼요. 울음을 그치는 거. 말은 되네요. 그런 생각해 본 적 있나? 무슨 생각이요? 태어나자마자 울었는데 그치는 법을 몰라. 여태도 울고 있다는. 박 부장님은 감상적인 분이군요. 자네는 감상에 빠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이 대사가 야 미쳤다. 저는 이 첫 장면부터 좋은 소설은 첫 장면부터 잡고 들어가죠. 휘가 잡죠 사람. 이게 인상적이잖아요. 대사 자체가. 어 정말 강렬해요. 사람은 태어나서 울죠? 우는데 그 다음엔 웃죠? 아니야. 그럼요. 울음을 그쳐. 어. 태어나자마자 울었는데 그치는 법을 몰라 여태도 울고 있다는. 이거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박 부장님은. 근데 감상적인 분이라고 하니까 자네는 감상에 빠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이게 이 두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대사가 많은 것들을. 박 부장은 그렇게 울고 있고 우는 삶. 펑펑 태어나서부터 울어서 지금도 울고 있는 이 나이가 들어서도 평생 우는 삶이고 이 자네, 이 그라는 사람은 이 그의 아들이 죽었죠, 자살했죠. 감상에 빠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 아, 이 부분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인트로가. 이때부터 잡고 저는 그래서 야, 이 소설 끝났다. 처음부터 쫙 잡고 들어갔잖아요. 빈소를 지키는 상주는 박 부장의 막내였다. 깔끔하죠, 진행. 처음에 인트로 딱 들어가고 그다음에 박 부장이 죽어버려요. 뭐 군더더기 없습니다. 깔끔하죠. 박 부장이 죽었네. 쭉쭉 넘어가서 교통사고였다지? 사고가 아니었어요. 자살이었군. 자살이었죠. 이 소설은 대사가 압권이에요. 이제 압권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사 정말 잘 칩니다. 교통사고였지? 사고가 아니었어요. 자살이었군. 자살이었죠. 몇 마디 안 하는데 몇 마디 안 하는데 임팩트가 엄청나요. 아까 앞에 읽어드렸던 대사도 그렇죠. 손원규 작가님은 대사를 칠 줄 안다. 박 부장의 부음을 듣는 순간 그는 자살할 것임을 알았다. 박 부장은 한밤중에 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횡단했다. 그리고 249쪽에 보면 일기는 읽었어요. 어때? 더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고모께서 임신하셨대요. 뭔가 묵직하잖아요. 그래서 막 던져요. 그러니까 이게 돌직구를 막 던져요. 고모께서 임신하셨대요. 고모가 몇 살인데 임신을? 어, 아래 보면 그가 알기로 고모는 19살에 처음 임신을 했고 27에 두 번째 임신을 했으며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른에 세 번째 임신을 한 셈이다. 이른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상상이 임신이겠지. 이렇게 치부를 하고 말죠. 응. 근데 아들의 죽음이 나와요. 251쪽 대사를 또 읽어볼게요. 선생님은 정말 사고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사고가 아니라면요? 자살이라면요? 그럴 리가요. 그럴지도요. 이- 이거는 뭔가 묵직한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대사 정말 잘 씁니다. 미쳤어요. 진짜 이거는 모든 대사가 주옥 같아요. 진짜. 어. 자살을 의심하죠? 252쪽 보면 이것도 대사만 보면 너도 믿지 않지? 뭘요? 임신한 거 말이다. 상대가 있어야죠. 상대가 왜 없겠니?
이게 고모아랑 내가 하는 말이 아까 상상이 임신했던 사실이라면 귀신이겠군요. 귀신이라면 믿겠니? 믿을게요. 고모가 그래서 오래전부터 써온 소설을 건네죠. 소설보다 수기에 가까웠다. 정말 임신하신 건 아니겠죠? 당신 외숙부 기억하지? 기억해요. 증상이 비슷해 보여. 간암이신가요? 그런 것 같아. 입원시켜야죠. 소용없을 거야. 이렇게 아내랑 대화를 하는 거죠. 이미 아들의 일기를 읽으면서 고모가 소설을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들의 유품에도 프린트된 고모의 소설이 한 부 있었다. 음. 그리고 아들과 같은 반에 있던 그 어떤 여자아이를 만나죠. 255쪽에 가면. 음. 근데 이 아들을 했던 게 뭐냐면 고모 할머니를 찾아가서 녹음을 하면서 이 소설을 써요. 그런 작업을 했고 그 이후에 죽었어요, 얘가. 그리고 인제 그 아이의 친구를 만나는데 어 "괜찮아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자면 말해 보렴.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너처럼 예쁜 아이와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니 실망이구나. 저도요. 사귀었다면 훨씬 나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서 문제라도 있었니? 어떤 면에서는 존경스러웠거든요. 이렇게 먹었구나. 인제 햄버거 가게 가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안다. 여기에서 자주 만난 것도요? 그래. 정말 알고 싶은 게 뭐예요? 그날 보았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경찰한테만 들었다. 경찰에게 말한 그대로예요. 혹시 두 팔을 양쪽으로 활짝 벌렸니? 날개처럼요. 그래, 날개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안다. 그걸 뭐라 부르죠? 곡과 농수로. 그 위에서 발을 헛디뎠을 때 그랬어요. 팔을 벌려서 발을 헛디딘 건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내게 말해줄 수 있는 확실한 건 없니? 팔을 허우적거리지 않은 건 확실해요. 왜 경찰한테 그 말은 안 했니? 자살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말할 수 없었어요. 아, 이거 되게 짧게 짧게 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정말 묵직해요, 대사들이. 그리고 257쪽부터 나오는 문장들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줄을 다 쳤는데, 257쪽의 아래서 두 번째 줄. 그는 고모의 소설에서 아들의 전형적인 문체로 쓰인 문장을 떠올렸다. 미식가의 욕망은 인간을 맛보려는 은밀한 욕망을 효과적으로 은폐할 수 있는 한에서만 윤리적이다. 미식가가 최후의 순간에 윤리의 금지를 뛰어넘기 위해 자신의 살점을 구워 먹는 게 놀랍지 않은 이유는 추락의 욕망이 비상을 통해 실현되고 비상의 욕망이 추락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문장은 그의 고모가 28살일 때 백일해를 앓던 갓난아기를 포대기째 묶어 강에 던져버리는 장면을 묘사했다. 그 다음 문장은 이러했다. 윤희는 자신의 품에서 헐떡이던 아기가 딱딱해진 걸 알았다. 윤희는 황천물로 흐르는 탁한 강을 내려다보며 강을 경계 삼아 저 너머 깊은 심연에 가난하고 못생긴 자들이 억압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있으리라는 헛된 희망을 되새겼다. 윤희는 두 팔로 그러하는 포대기를 슬쩍 놓았다. 윤희에게 그것은 헬름 풍선에 엉덩이를 툭 쳐서 저 하늘로 뛰어 올리는 행위와 별다르지 않았다. 방은 입을 벌려 포대기째 추락하는 아기를 덥석받아 삼켰고 그 순간 강 위로 발을 질질 끌며 불어가던 바람 소리였는지 혹은 온몸을 꿈틀대며 북으로 흐르는 강이 뒤척이던 소리였는지 알 수 없으나 아기 울음이 황천처럼 들려왔다. 그 울음은 앞으로 평생을 두고 윤희의 내부에서 끝없이 재생될 소리였다. 그는 이 장면이 고모가 유일하게 출산했던 아기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드러내주는 것임을 알았다. 만약 소설에서 묘사하는 장면이 사실이라면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고모의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밀에는 얼마나 무용한가. 고모가 석 달밖에 안 된 아기를 강물에 던져버릴 때 아기가 정말 숨이 붙어 있었는지 아니면 고모가 스스로를 학대하여 역설적으로 죄책감을 해석시키기 위해 고안한 거짓말이었는지 가늠할 방법은 없었다. 그가 아는 고모라면 차라리 후자가 진실에 가까울 테고 그의 아들이라면 아마도 전자를 믿었을 거였다. 그의 아들은 생애 비밀이 지닌 이중성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순진했을 테니까.
전묘와의 아이러니는 화면 전체를 빈틈없이 점으로 채우는 순간 새로운 여백이 탄생한다는 데 있다. 점과 점이 겹쳐지는 지점에 원근이 생겨나는 동시에 원래 평면이었던 화면에 입체감이 부여된다. 무수히 많은 점으로 화면을 뒤덮으려 애쓰면 애쓸수록 무수히 많은 여백이 태어난다. 이 여백은 시선으로 포착할 수 없는 곳에 존재하기에 존재의 궁극적 정체성이라 부를 수 있다. 비유하자면 사람은 폭설이 내리는 날 허공을 그으며 낙하하는 한 송이 눈과 같다. 폭설이 폭설다울수록 세상은 폭설로 수렴되지만 눈송이들이 겹쳐지며 시야에 가려진 공간이 무한대로 늘어나면서 이 세계는 원래 존재했던 것보다 수천 수만 배의 크기로 확장된다. 인간이 흔해진 시대에 인간을 조롱하지 않으면서 삶의 의미를 구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저 눈송이들이 빈틈없이 허공을 채우는 순간 세계가 무한히 확장되듯이 인간이 지구 위에서 한없이 증식할수록 인간과 인간 사이의 거리라는 추상적 공간이 무한히 확장되어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가 무량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간의 의미는 인간에게 있지 않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공간, 여백이라 불러도 좋고 무어라 불러도 좋은, 그러나 단 하나 분명한 점은 결코 인간에게 속하지 않는 그 공간에 있다. 그의 아들은 이 일기의 마지막 단어 옆에 괄호를 치고 이렇게 덧붙였다. 있을지도 모른다. 이 일기가 쓰인 날 그의 가족은 한방눈이 내리는 세종로를 함께 걸었다. 그의 아들은 두어 걸음 뒤에서 그와 아내를 따라왔고 아들의 눈에 비친 눈 내리는 풍경에서 그와 아내 역시 하나의 눈송이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의 아들은 조금 서글펐을지도 모른다. 이 세상을 지우고 이 세상에 감춰진 또 다른 세상을 불러내기 위해 하나의 점으로 살 수밖에 없는 부유하는 존재들. 부모마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본뜩 깨달았을 때 어쩌면 그의 아들은 인간이란 이처럼 비루하고 비참하게 존재하여 숭고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꽤 긴 부분을 다 읽어드렸는데 이 모든 문장들이 밑줄을 다 쳤어요. 아, 정말 압도적인 장면이고 압도적인 묘사다. 하우스님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까지 일단 봤는데. 저도 이제 뭐 부분 단위로는 이제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뭔가 근데 조금씩 뭔가 다른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수렴되는 듯한 어떤 감각을 느낀 거는요. 사실 이제 첫 번째 이제 네네. 미식가의 어떤 그런 추락에 대한 욕망, 뭐 비상을 통해서 실현되는 어떤 추락 욕망. 그리고 이제 갓난아기를 이제 포대기째 버리는데 그것이 이제 뭐 딱딱해지면서 이제 점점 이제 강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를 이제 보면서 심연에 이제 가난하고 못생긴 자들이 엎어갖고 살 수 있는 세계로운 세계가 어, 없다는 생각.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죽음에 대한 비밀을 이제 드러내주는데 어, 그 고모가 이제 스스로 학대하여 역설적으로 죄책감을 희석시키기 위해 위에 뭐 고안한 거짓말이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정황들이나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면서 그쵸, 그쵸. 예, 그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물음이 뒤에도 이뤄지죠. 전묘화라는 그쵸. 어, 이 부분 되게 철학적이기도 해요. 문장이 되게 밀도 그런 있고. 예.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좀 이렇게 차가운 어떤 이지적인 감정을 가지고 눈송이들을 마치 하나의 인간처럼 보면서 중간에 어떤 관계나 간격들이 결국에는 이제 성이 있는 어떤 여백이라고 불러도 좋은 그 공간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이 흔해 빠진 인간에 대한 어떤 삶의 의미를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인간이란 이처럼 비루하고 비참하고 존재하기야 숭고한 존재가 아니지 않나.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누군가의 아이가 되는 정체성을 입은 어떤 듯한 그런 눈속이로 인식되는 어떤 인간론이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부분적으로 이게 음, 봐야 돼요.
이게 절망의 형식이 정말 이제 그 차가운 어떤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리고 부모님도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떤 인식론, 차가운 인식론. 그리고 음, 제가 앞서에 말한 또 인사이드와 뭐 아웃사이드의 어떤 음, 그런 어떤 인식론. 그리고 뭐 중간에 또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한 그 무수히 이제 확장되는 관계에 대한 인식론. 이것들이 세 가지의 어떤 인식론들이 사실 되게 이제 흥미롭고 제가 재미있게 읽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이 과연 이 소설을 또 관통하는 어떤 아이러니와 핵심을 또 지니기에는 충분한가? 그리고 이 충분한 이 가정들이 이 소설의 어떤 형식에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독자의 어떤 의문점이나 혹은 어떤 삶의 어떤 진정한 어떤 세계에 대한 어떤 성찰이나 관조 같은 것들을 뭔가 하나하나씩 깨울 수 있을까 하면은 이 세 가지 것들이 분명히 이제 삶의 어떤 중요한 어떤 의제를 안건을 굉장히 아젠다를 많이 깨우긴 하지만 결국에는 조금 따로 놀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되게 아,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 네. 네. 따로 놀고 있다고 느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좀 같은 뭐 내용이지만 전 되게 잘 조화되고 있다. 이게. 근데 되게 철학적으로 저는 문장 자체가 좋았어요. 문장을 쳤던 게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이 문장 좋은데? 문장 줄을 치거든요. 이 좋은데? 직감적으로? 그, 뭐 느낌도 좋고 의미도 좋아. 되게 잘 읽히고 그러면 줄을 치게 되는데 이 모든 문장에 줄을 쳤다. 그런 문장이 이 소설은 너무 많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드렸던 부분이 다 줄쳤던 부분이에요. 260쪽도 보면 아빠가 그 아까 이제 그 아들의 친구한테 이런 얘기 하죠. 거기에서 본 건 내 아들이 아니란다. 무슨 말씀이세요? 벚과 농수로에서 추락한 아들과 계곡에서 발견된 아들은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넌 추락하는 내 아이를 본 게 아니라 비상하는 내 아이를 본 거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단다 얘야. 슬퍼하지 않아도 돼.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위로가 될 거란다. 이분 대사가 이 소설은 손원교 작가님이 작정하고 대사를 쓴 것 같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묵직합니다, 정말. 시 같기도 해요. 의미가 넌 추락하는 내 아이를 본 게 아니라 비상하는 내 아이를 본 거야. 이게 잘못 쓰면 오글거리거든요. 근데 유치할 수도 있어요, 잘못 쓰면. 근데 이거 되게 묵직하잖아요. 이게 아빠는 이렇게 실제 믿은 거죠. 음. 그래서 뒤에 보면 262쪽에 조절된 이야기의 일화들 사이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모순이 있었거나 다 말하지 않은 채 감춰둔 것들을 모른 채 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이 아들이 그래서 고모 할머니의 그 일화를 재구성한 거죠. 그 고모는 실제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느꼈을 것이다. 뭐 진실은 이럴 것이다. 자기가 이게 소설가 일이잖아요. 소설가는 진실을 쓰는데 진실을 쓰죠. 진실을 쓰는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사실은 실제 있었던 일인데 진실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소설가는 사실을 쓴다기보다 진실을 쓰죠. 삶의 진실이랄까? 세계의 진실? 아니면 내면의 진실을 쓰는 게 소설가지. 사실을 쓰는 건 기자고요. 기자겠죠? 그래서 이 아들은 진실을 썼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죠. 그때 그게 뭐 집단 창작한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진실은 부활을 한 거죠. 그게 진실입니다. 진실은 변하지가 않죠. 음, 그렇게 봐요, 저는.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265쪽에도 대화 씬이 나오죠.
어, 이 소설은 대화는 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죠? 언제 말이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분이 아저씨였어요. 그건 보름도 더 전에 있던 일이었어. 그 뒤로 아버지는 아무도 안 만나셨어요. 그건 몰랐다. 아버지는 한 번도 죽고 싶다는 식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구나. 그런데 왜 그러셨죠? 사고였잖니. 사고가 아니란 걸 아시잖아요. 저는 박 부장과의 마지막 술자리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들려주었다. 그게 다인가요? 그게 다였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내 아버지는 많은 걸 견딘 분이었어. 이게 이제 그 박 부장 아들과 그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주소를 알려줘 드려야 되는데 박 부장 아들과 그가 하는. 네 아버지는 많은 걸 견딘 분이었어. 알아요. 저라면 그렇게는 못 살았을 거예요. 너도 형을 돌보느라 애쓴 거 안다. 박 부장의 그 형, 박 부장의 그 장남이 장애가 있죠. 장애가 있었어. 너도 형을 돌보느라 애쓴 거 안다. 사실 전 형을 증오했어요. 증오와 애정은 한 몸이야. 아버지가 목숨을 끊은 건요, 증오인가요, 애정인가요? 뭐가 두려운 거니? 아버지가 형만 사랑했던 게 아닐까 싶어서요. 네가 아버지 입장이라면 어땠겠니? 저보다는 형을 사랑했을 것 같아요. 이해는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토록 외로우셨나요? 외로우셨다. 외로우셨다. 아, 대사 진짜 여운이 엄청납니다. 네, 외로우셨다. 넘어가서 269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269쪽도 좀 꽤 긴 문장을 제가 줄을 다 쳐가지고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모의 친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는 배달한 형제였는데 고모의 친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나자 그의 할아버지가 수양딸로 삼았던 것이다. 그가 몰랐던 사실 하나는 고모에게 오빠가 있었고 빨치산이었다는 것과 바로 그 해에 죽었다는 거였다. 그리고 정말 그가 몰랐던 사실은 고모의 오빠가 고모의 눈앞에서 죽었다는 거였다. 8살 계집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었지만 세월이 흘러 성숙한 처녀가 되었을 때 귀신으로 나타나 죽은 오빠 역시 감당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이다. 그 이후 고모가 겪어야 했던 인생의 우여곡절은 모두 그것과 관련이 있었다. 첫 번째 시집에서 쫓겨난 것도 유산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고 두 번째 결혼 생활이 파탄으로 끝난 건 역시 갓난아기를 잃은 게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다. 자기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어?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알게 됐다. 원래 내가 알고 있었던 그게 완전 흔들리는 거예요. 그의 아들은 소설에서 이렇게 썼다. 윤희는 눈앞에 닥친 일들이 대체 무슨 이유로 그처럼 사납게 자신을 핥히고 싶었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현명하게도 그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었다. 생각이 중지된 상태에서 세월이 흘렀고 어느 날 문득 자신을 찾아온 죽은 오빠의 귀신을 마주대하는 순간 아무것도 중지된 적이 없으며 모든 게 세월과 더불어 흘러왔음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윤희가 원래는 그 엄마의 영혼만 만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윤희가 이제 그 엄마의 영혼만 만났다고 알고 있었죠. 죽은 엄마. 근데 알고 보니까 오빠도 만났더라. 이거를 이제 아들이 각색을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이건 알 수가 없죠. 실제 만났는지 어쩐지. 윤희에게는 자신의 시대라는 게 없었다. 시간은 한 번도 윤희의 것이 아니었으며 오직 망하게 했다고 믿었던 슬픔만이 윤희의 것이었다. 그의 아들은 이 부분에서 어떤 혼란을 겪었던 모양인지 문체가 달라졌다. 좀 더 감정적이었고 좀 더 비관적이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과 동떨어진 채 흘러갔다. 역사는 발전하지 않았고 어떤 법칙에도 구애받지 않았다. 역사는 괴물 그 자체였다. 그리고 어느 날 윤희는 필연적으로 거울에 비친 얼굴에서 괴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숱한 귀신들을 향해 호통을 치며 살아왔던 자신이야말로 사실은 귀신들로부터 호통을 받으며 살아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고모 할머니 윤희가 귀신을 봤거든요. 그 이후로. 근데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윤희 고모 할머니의 마음을 읽어서 이렇게 이래이러해서 귀신을 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귀신들이 윤희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스스로 만들어낸 환영들이 희미해지면서 세계가 별로의 면목을 드러냈다. 그이가 마주친 실제 세계는 그이가 오래전부터 예상했듯이 우울했다. 이런 거죠. 음. 271쪽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들은 이게 그의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그의 아내. 우리 아들은 우리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 내용은 없어. 모든 글이 그걸 증명해요. 아무것도 그런 걸 증명하지는 못해.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아들에게 가까이 간 적이 없어요. 그는 하마터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할 뻔했다. 그도 잘 알고 있었다. 아들의 일기를 구성하는 모든 문장들은 삶의 본질 주변을 배회하는 한숨 같은 거란 걸.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아들이 살아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해주었을 것이다. 아들아, 그런 건 누구도 모른단다.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알 수 없어. 알 수 없는 거 알 수 없는 채 내버려둬야 해. 그걸 모르는 게 네 잘못은 아니잖아? 그렇다면 아들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을지 모른다.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서요. 아무것도 그 무엇도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서요. 아들이 이렇게 썼다. 나는 원하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통화 내용을 엿듣고 말았다. 똑똑히 엿드는 건 아니었다. 간헐적으로 들렸기에 맥락을 파악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짙은 우수에 잠겼고 말보다 침묵을 더 자주 사용했다. 그러고 나는 우수에 잠긴 침묵이 어떤 것인지를 새삼 알게 된 기분이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던 것 같다. 먹고 사느라고. 연민이 뒤섞인 분노가 솟았다. 먹고 살기 위해 당신은 얼마나 많은 이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살해하며 살아왔을까.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결국 당신 스스로를 살해하며 살아온 것일지도 몰랐다. 여기까지 봤는데요. 진실이 밝혀지고 있죠. 아들이 쓴 소설이 계속 오버랩되고 할머니의 인생이 재해석되고 그도 그 아들을 이해하고 할머니 이해하고 이러고 있어요. 너무 감동적인 부분이라 생각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있죠. 아들도 할머니를 이해하고 있고 고모를 이해하고 아버지도 아들을 이해하고 네가 그랬구나. 고모가 그랬구나. 하우스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네. 여기까지. 일단 굉장히 뭐 좋은 어떤 그 인생의 어떤 질문들을 이제 남긴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 음, 조금 뭔가 좀 제 심정도 안타까워지는 거는 음, 이게 당연히 이제 인간의 어떤 통과 의례이자 하나의 어떤 사건, 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보따리를 꾸리게 되는 시점인데, 근데 아들이 지나치게 좀 조숙해요. 맞아요, 맞아요. 지나치게. 음, 지나치게 너무 빨리 삶을 알아버렸고. 맞아. 아니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물론 아버지는 더 한 심정이겠지만 굳이 자살까지 그 할머니 고모 할머니를 알고 하면서 어쨌든 진실을 알게 되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겠죠. 뭐 어쨌든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래서 자살한 걸 텐데 자살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요. 어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애가. 안타깝죠. 그 마음을 네. 갖고 살면 되는데. 예. 분명히 뭐 그런 어떤 죽음에 가까운 어떤 감정을 당연히 이제 가질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사회에서 하나의 어떤 눈송이 같은, 눈송이처럼 이제 뭐 이렇게 떠돌다가 배회하다가 결국에는 어디에 하나에 뭐 정착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눈송이들이 이제 결국에는 다 이제 뭔가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어떤 시점이 오거든요. 음,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사실 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회피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음, 인간이 어떤 기본적인 어떤 욕망이나 음 기본적인 어떤 이제 쾌락이나 이제 어떤 욕망을 추구하려면 전제 조건이 당연히 그 어떤 사회에 인정받고, 그 사회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위치를 인정받고, 그리고 꾸준한 어떤 돈이나 어떤 직업적인 어떤 윤리적인 삶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보장된 어떤 삶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취미나 뭐 다양한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도 조금 자유로운, 오늘은 뭐 이거 뭐 수영을 했는데 내일은 뭐 저거 뭐 헬스를 해볼까? 뭐 이런 것도 가능한 어떤 세계를 살 텐데, 그것이 이제 불가능한 세계에서는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음, 들 수도 있겠죠. 물론 저- 아이 때부터 뭐 우리가 오늘 수영하고 내일 헬스를 할 음, 거야. 나는 돈이 있어. 이렇게는 슈퍼 우량은 없을 테고요. 이게, 이제 예. 음, 저도 이게 좀 되긴 했는데 몇 년 전에 어머니를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를. 실제 그 핸드폰 녹음되잖아요? 녹음기를 켜놓고 어머니랑 카페에 가서 오늘은 어머니 얘기를 듣겠다 내가. 어머니 인생길 이야기를 생각나는 것부터 해서 다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직접 녹음을 했어요, 실제로. 녹음 몇 시간 동안 어머니 얘기를 들었고 거의 한 3시간, 4시간 분량일 거예요. 듣고 그걸 집에 가져와서 녹음을 일일이 들으면서 풀었어요. 이 기록을 한 거죠. 지금 여기 작업, 이 아들이 한 작업과 똑같아요. 한번 근데 파우스트님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작업을 해보니까 어머니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됐어요. 아, 어머니가 이런 상처가 있고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구나. 이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푸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게 한 문장 듣고 이거 쓰고 한 문장 듣고 멈춘 다음에 쓰고 그래야 되거든요. 진짜 1시간 푸는데 한 4시간, 5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래 걸려요. 되게 지루한 작업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머니 말들 내가 받아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문자화 시키는 건데 그게 써서 뭐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랬던 아직도 그 문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이었었는데 그런 작업을 이 아들은 한 거죠. 어, 뭐 아버지도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셔서 그런 작업 못했고 어머니만 했죠, 전. 근데 그런 작업을 어머니, 아버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 해보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한테 좋고 그분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돼요. 일단 다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다 듣고 다 녹음하고 이제 한번 써볼게요. 이런 작업이 서로에게 도움이 돼. 어떻게 보면 상담 심리학적으로도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말하면서 또 다 풀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작업을 이 아들이 했는데 결국 그 삶의 무게랄까? 그 아픔을 감당을 못하고 죽어버렸네.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기 때문에 죽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아직 세상을 잘 모르고 너무 여리고 감수성도 그렇고 이게 좀 나이가 지긋이 먹은 뭐 30대 뭐 좀 겪을 만큼 겪은 뭐 40대 되면 안 죽었겠죠, 당연히.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이해하고 좀 가슴 아파하고 넘어갔을 텐데 아이라서 얼마나 예민할 때예요, 또. 아이한테 이런 작업을 시키면 좀 위험할 수 있다. 너무 아프면 감당을 못 한다. 그런 생각도 들고 272쪽에 이 대사 한번 읽어볼게요. 아저씨 말씀이 잊히질 않아요. 아까 그 이 아이의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는 거죠. 아저씨 말씀이 잊히질 않아요. 잊어도 돼. 필요할 때 기억하면 되니까. 정말 언젠가는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거야. 아저씨 우리 사귄 거 맞아요. 애가 처음에 거짓말했던. 이럴 수 있겠다 싶어요. 예. 알고 있다. 이 아저씨는 뭘 다 알고 있대. 알고 있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름이 윤이라서. 윤이. 이 고모 할머니 이름도 윤이라고 썼잖아요. 아들이. 그래서 저는 고모 이름이 윤인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이름이 윤이에요. 네 이름이 윤이라서. 화 안 나세요? 화난다. 화내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보다 먼저 화나는 일이 있었거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아직 그 화가 안 풀렸단다. 그게 풀려야 새로 화를 내신다는 건가요? 그래. 무슨 일이었는데 아직까지 화를 내고 계세요? 내가 태어난 거. 저도요. 넌 그만하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단다.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니까. 이게 대사가 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잠이 든 줄만 알았던 고모가 어둠 속에서 서서히 형체를 드러내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고모와 대화하는 거죠. 어, 왜 그러세요? 그냥 갈 거니? 내일 아침에 올게요. 정녕 그냥 갈 거니? 다리 주물러 드릴까요? 네 아들하고 아무 말도 안 할 거니? 어디에 있는데요? 네 등 뒤에. 언제부터요? 고모는 대답이 없었다. 고모한테 속지 않을 것이다. 고모가 은밀하게 간직했던 사연들조차 알고 나면 별게 아니듯이 고모의 임신이며 고모가 살아온 날들이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그와는 완전히 무관하다 할 수 있었다. 그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뒤돌아서거나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다. 고모가 한평생 배회하며 살아온 것들이 이제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의 차례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고개를 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오랫동안 망설였다. 설령 거기에 어둠만이 있을 뿐이라 해도 이렇게 끝납니다. 아, 이 마지막 장면도 강렬해요. 그냥 갈 거니? 네 아들하고 아무 말도 안 할 거니? 어디에 있는데요? 네 등 뒤에. 이게 어떻게 섬뜩하기도 하면서 근데 이게 이해가 돼요. 고모 할머니는 본 거죠. 아들의 형성을. 아들 근데 이 이 아버지 그는 고모를 인정을 잘 안 하잖아요. 은밀한 사연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근데 그게 이제 그 고모의 삶이 나의 삶이 될 때 그 아들은 자살해버리고 이제 아들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고모의 삶을 떠안아야 될. 이 마지막 장면, 자 하우스님 어떻게 보시나요? 어, 굉장히 뭐 짠한 장면으로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저는 근데 뭐 귀신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감은 잘 이렇게 100%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어떤 심정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음, 되기도 하고요. 음,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근데 이게 또 음 다양한 어떤 뭐 해석의 지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게 또 배회한 어떤 유령같이 이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는 마치 뭐 비트겐슈타인의 일가처럼 다 자살하고 막 뭐 그렇게 되는 어떤 이 침울한 어떤 광경인데요. 저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어 이 어떤 어둠 속에서도 이게 좀 너무 한 줄기 빛이 좀 없지 않나. 너무나 음, 또 어둡다. 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 소설이 감동적이었던 그리고 압도적이었던 이유가 이 지금 다 읽어드렸지만 인상적인 장면도 꽤 많이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렸죠. 근데 구조 자체도 참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죽은 아들이 왜 죽었는가를 밝혀가는 그런 스토리인데 납득이 가잖아요. 고모의 삶을 이렇게 자기가 원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다가 이게 쓰다 보니까 이게 소설이 되네. 진실을 자기가 어떻게든 고모의 그 입장을 납득하려고 이해하려고 공감하고 어 이게 인제 이런 과정이 진짜 소설가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 아들이 한 작업이. 뭐 소설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 감수성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성인지 감수성도 그렇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이런 과정을 아들은 한 거거든요. 정말 그런 과정을 거친 건 좋았는데 자살을 해 가지고 하필 그걸 감당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사달이 났는데 아무튼 이런 과정을 또 소설로 썼다는 거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었고 주제도 좋고 메시지도 좋고 캐릭터 좋고 다 좋았다. 아까 대사도 하나하나가 강렬하잖아요. 문장도 되게 철학적이고 다 임팩트가 있어요. 저는 이게 '아 이게 대상을 못 받았다고?' 막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음. 한번 총평을 해 주시죠. 이 배회 어떠셨는지. 저도 뭐 이제 중간에 어떤 뭐 안건들이 약간의 파편적인 형식에서 이제 완벽히 이제 딱 이제 하나의 구시점으로 이제 몰아가는 그런 느낌의 어떤 소설이 살짝 좀 덜 된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간이 가진 어떤
가장 이제 공포와 절망, 그리고 그런 어떤 존재의 형식을 잘 이제 고찰한 소설의 뭐 작가의 어떤 소설 중에서도 굉장히 그런 걸 잘 고찰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앞에 이제 있었던 얘기들을 또 검토해 보면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욕망이나 꿈, 저희 아버지, 엄마, 형, 그리고 주변에 뭐 사장님들, 뭐 다른 어떤 친구들,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보면서 사실 중요한 어떤 이야기들 중에서도 이제 꿈이나 욕망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터놓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저한테. 음. 어 확실히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다 캐치를 해 놨다가 기억을 이제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이제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방법을 또 줄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지, 관심사가 뭐 또 다르게 또 뭐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또 펼쳐나갈 수 있는 좋은 뭐 얘기를 또 같이 대화를 또 할 수 있을지 막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확실히 그런 어떤 특유의 어떤 이제 주변의 한 명의 밝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어떤 소설이 이제 밝아지는 어떤 국면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 이제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의 알료샤 같은 인물이 만약에 이제 있다면 어 이 소설의 어떤 분위기의 전반적인 어떤 빛이 이제 하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어두워요, 사실 이게. 아, 너무 네. 전반적으로 너무 어둡기만 하다. 그래서 네. 안타깝다. 그렇긴 하죠. 응. 너무 가슴이 막 저며들죠, 막. 다들 지금 엄청 우울에 막 휩싸여서 막 절망적이고 다 그런 분위기죠. 음. 이 중에서 진짜 한 명이라도, 음. 아내라도 뭐 고모라도 혹은 이 나라는 화자라도 그 한 명이라도 그 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 모든 이야기를 받아주면서 즐겁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하루하루 풀어가는, 하루의 웃음을 이제 보장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하루하루 현실을 나아가는 그런 어떤 그 해소와 어떤 억압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해소와 뭐 스트레스를 이제 푸는 다양한 장치들이나 방법이 없다면 이 가정은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거든요. 이게 이 이후에 어떻게 될까? 전 그래도 희망적인 게, 어, 이 아버지는 결국 이제 아들과 고모를 다 이해하고 품지 않을까. 예, 이게 결국 이제 모든 소설이 성장 소설인데, 아버지도 이렇게 변화할 것 같고요. 엄마도 아들을 이해할 것 같고, 결국 다 이해하지 않을까? 어, 그런 희망을 봅니다. 거의 50분 가까이 이 소설을 다뤘네요. 그만큼 와닿았기 때문에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자, 다음 소설. 근데 이 솔직히 한효주 작가님의 7명의 동명이인들과 각자의 순간들이에요. 이거 제가 최소한 30분 이상 한다고 봅니다. 어, 할 말이 많거든요. 이거 정말 난해한 소설이에요. 근데 이 소설을 일단은 잠깐, 이정욱 작가님의 크리스마스 캐럴, 이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솔직히. 그죠? 할 말 많죠? 이정욱 작가님 진짜 절정의 기량을, 저는 진짜 이건 확신할 수 있는데, 이정욱 작가님 단편 소설을 정말 잘 쓰십니다. 교과서적으로 쓰세요. 그냥 너무 잘 써요, 그냥. 누구도 이분을 단편 소설로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쓰십니다. 한우주 작가님 이 소설 문제작이에요.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2번 읽었거든요. 솔직히 뭔 말, 이게 뭐야? 예? 싶은데, 이제 고민이 돼요. 이거를 연결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끊고 갈까요? 또, 그러시죠. 뭐, 예, 네, 뭐, 일단 쉬고 네, 한우주 작가님의 소설을 다음 시간에 한번. 네. 이거 너무 할 말 많기 때문에 우리 아껴서 가야 돼요. 네. 자, 잠깐 좀 쉬고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